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EBS 화제 프로그램 인물 사담회에서 출간한 안다고 생각했던 역사적 인물의 몰랐던 이야기를 파헤치는 책 인물 사담회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20세기 말 세계적으로 종말론이 퍼졌습니다. 종교단체부터 시작해 1999년 경제붕괴와 자연재해, 외계인의 침공설까지 나돌았죠. 실제로 사람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사재기했고 일부는 벙커까지 만들었습니다. Y2K 버그, 밀레니엄 버그라 불리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2000년이 되었을 때 컴퓨터 시스템이 2000년이 아닌 1900년이라고 인식해 오류가 나면서 핵무기가 잘못 발사되거나 은행 계좌의 잔고가 사라지고 병원 시스템과 교통신호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살아있기에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기에 웃긴 소리로 들릴 수 있으나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죠. 이 시기 노스트라다무스도 유명해졌습니다. 종말론의 중심에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1999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앙골모아의 대왕을 부활시키리라. 그 전으로 화성이 행복하게 지배하리라. 이 시가 세계의 종말을 예고했다고 믿은 사람들은 시의 첫 줄에 있는 1999 7번째 달을 1999년 7월로 해석했습니다.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는 구절을 매우 강력하고 무서운 인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세계적 재난이나 큰 변화의 상징으로 봤죠. 앙골모아의 대왕을 부활시키리라 해서 앙골모아는 고대 프랑스의 지역이나 특정 역사적 인물을 지칭하며 과거 중요 인물이나 힘이 다시 나타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전으로 화성이 행복하게 지배하리라 해서 화성은 신화에 나오는 전쟁과 관련된 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죠. 1999년이 훨씬 지난 지금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떠오르는 말입니다. 1999년 종말론이 국내에 확산된 데 일조한 사람은 일본에서 노스트라다무스를 연구한 일본의 기자이자 작가인 고도 벤입니다. 1970년대부터 노스트라다무스의 다양한 예언에 관해 발표했는데 그에 져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최후 대예언에는 노스트라다무스가 3차 세계대전, 지각변동, 소행성 충돌과 같은 사건들을 예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고도 벤의 예언 해석집은 1970에서 1980년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더불어 한국에서도 번역서가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주목했던 건 1990년대 혼란했던 사회상과도 연관됩니다. 세계 멸망의 징조라 하면 보통 혼란스러운 사회, 갑작스러운 변화 같은 게 일어난다고 하죠. 한국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997년 IMF까지 겪으며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말 그대로 혼돈의 세기말이었죠. 그런데 왜 하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사람들은 믿은 걸까요? 수많은 예언가가 있고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는데 말이죠. 노스트라다무스는 실제로 예언을 했습니다. 진짜로 맞추었다는 것은 아니고 예언집이 존재하죠. 백시선 센츄리스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백시선은 100편의 시를 하나의 묶음으로 9개 묶음과 추가 42편을 포함해 942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죠. 이 시가 예언인 셈입니다. 백시선은 출판 직후부터 엄청난 관심을 끌었죠. 1555년 초판에 발행한 다음에는 이탈리아어 번역본이, 1559년에는 영어 번역본이 출간되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자로 유명해진 것도 이 책 덕분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1999년 멸망설 말고도 유명한 예언들이 몇 개 있습니다. 5와 40도에서 하늘이 타리라. 불은 거대한 새 도시로 다가가고 그 즉시 거대한 화염들이 산발적으로 솟구치리라. 노르망의 증거를 요구하려 할 때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이 시는 9.11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5와 40도는 뉴욕 맨해튼의 위도가 40.5와 비슷한 40.47도이고 새 도시 뉴가 들어가는 대도시는 뉴욕밖에 없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뉴욕에서 일어난 대참사 9.11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게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살던 16세기에는 서수점 표기가 없었거든요. 다른 예언도 보시죠. 사나운 야수들이 굶주린 채 강을 헤엄쳐 건너리라. 더 많은 군대가 히스터와 맞설 것이다. 거대한 지역이 철의 우리로 끌려 들어간다. 그때 게르만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리. 이 시는 히틀러에 대해서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에서 나온 히스터가 히틀러와 유사하고 철의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사용된 벙커나 탱크를 상징한다고 보죠. 게르만은 독일인들을 뜻하고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적절한 반박이죠. 히스터는 다뉴브 강의 라틴어 명칭이고 이 강은 로마 제국의 국경 지역이자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히스터는 히틀러보다는 다뉴브 강을 뜻하는 게 더 신빙성 있는 해석이죠. 무엇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썼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글은 문법에 맞지 않고 프랑스어 단어들이 단순히 나열된 형태로 그리스어, 히브리어, 프랑스, 프로방스어, 지방사투리, 라틴어까지 섞여있죠. 또한 노스트라다무스는 철자와 문장 구조를 바꾸거나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은는이가 을을 같은
조사가 생략된 글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해 해석에 논란을 유도했죠. 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썼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 본인은 예언서를 읽는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려고 특정한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게 썼다고 설명했죠. 그가 살던 16세기 프랑스가 종교개혁 후 로마 가톨릭교와 신교파가 대립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며 종교와 정치의 압박을 피하려고 일부러 어렵게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건 애매하게 쓰면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끼워 맞추기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국왕이었던 앙리 2세의 정책 자문이자 기구한 삶을 살았고 하는 예언마다 들어맞춘 희대의 예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앙리 2세 정책 자문도 아니었고 그닥 기구한 삶을 살지도 않았죠. 노스트라다무스는 1503년 12월 14일 프랑스의 생레미드 프로방스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조상은 유대인이었지만 할아버지 때 가톨릭으로 개종한 상인 가문이었죠. 상당히 부유했고 좋은 교육은 물론 똑똑하기까지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사이자 천문학자로 어린 노스트라다무스에게 라틴어와 그리스어, 히브리어, 수학, 천문학을 가르쳤죠. 이 역량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인의 길을 뒤로하고 의대 진학을 결정합니다. 현대 의사들은 일종의 과학자로 질병을 분석하고 치료법을 찾죠. 하지만 16세기는 달랐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치료하는 사람을 넘어 신학자이자 철학자, 연금술사와 점성술사 그리고 예언가의 역할까지 해냈죠. 16세기 의학은 히포크라테스와 같은 고대 의학자들이 주장한 체액설에 기반했습니다. 체액설은 인간의 몸이 점액, 혈액, 담즙, 황액이라는 4가지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을 잘 활용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당연히 효과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는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환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음을 앞당기기까지 했죠. 예를 들어 환자가 열이 나서 찾아오면 의사는 피를 뽑았고 외상을 치료할 때는 끓는 기름을 붓거나 짐승의 대변을 바르고 붕대로 싸맸습니다. 흑사병을 치료할 때도 피를 흘리게 하고 영원히 병에 걸리는 것이니 잠을 자지 말라고 한다던가 운동과 채소, 목욕을 금지하기도 했죠. 없던 병도 생길 지경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어땠을까요? 다른 의사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흑사병이라는 대재앙 앞에서 당시의 의학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에 노스트라다무스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점성술과 신비주의, 형이상학을 탐구했죠. 의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했습니다. 의대를 진학했지만 과거 약초 연구를 했던 일이 들켜서 퇴학당했거든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진학했던 의대는 몽펠리에이드라는 명문이었는데 교칙으로 육체노동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약제사가 이에 해당했죠. 그래도 의사를 접지는 않았습니다. 스승 밑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갈고 닦았죠. 다른 의사들과 달랐던 점은 오히려 강점이 되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 때 의사들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실패했죠.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거든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천연 재료를 이용한 치료법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장미환이죠.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스트라다무스가 활동했던 지역은 흑사병 사망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정말 있었던 걸까요? 사실 효과는 없었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었던 건 위생 덕분이었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위생에 신경을 썼습니다. 깨끗한 물과 목욕, 붕대는 재사용하지 않고 시체는 한 곳에 매장한다던가 하는 것들이었죠. 흑사병 치료라기보다는 확산을 막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찌되었든 노스트라다무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며 치료를 했고 이름을 떨치던 학자인 율리우스 시저 스켈리거에게 함께 연구하자는 초대도 받았죠. 결혼도 했고 2명의 자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1534년 평소와 같이 치료를 하던 중 고향에서 비보가 들려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가족도 못 지켜놓고 무슨 의사냐고 비아냥댔고 후원을 끊겼고 명성은 추락했고 반환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거기다 종교 조각상을 보고 무심코 악마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으로 이교도로 몰립니다. 종교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 이교도로 몰리면 마녀 사냥을 당하기 일쑤였죠. 결국 종교 재판에까지 출두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질려버린 건지 프랑스를 떠나 이탈리아와 그리스, 튀르키예 등 다른 지역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예언의 세계로 빠져들죠. 이 시기 믿거나 말거나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도 만들어집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노스트라다무스가 수도승 펠리체 페레티를 만났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교황님 인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펠리체 페레티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사망한 뒤 교황이 된 인물이고요. 시간이 지나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로 돌아와 다시 의사 일을 했습니다. 여러 책들도 출간했죠. 이때 낸 책들은 예언서가 아니라 사탕잼 만드는 법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의학에서 아예 벗어나 점성술과 신비주의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하죠. 1550년에는 처음으로 점성술 정보와 그의 예측을 담은 영감을 작성하여 인기를 얻었고
이를 계기로 그의 이름이 프랑스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돈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1555년 앞에서 나왔던 백시선을 출간합니다. 최근 유명세를 탔고 궁정까지 전해지죠. 특히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프랑스 왕비가 된 카트린 메디치의 공이 컸습니다. 카트린은 앙리 2세와 결혼했는데 사실 앙리 2세가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신분에다 보살핌도 받지 못해 카트린은 왕비였음에도 조롱과 멸시를 당했죠. 이때 카트린이 관심을 보인 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였습니다. 카트린은 노스트라다무스를 불러 조언을 받았는데 이 조언의 내용이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겨낼 것이네, 그것도 홀로 싸우는 경연장에서 황금색 철장 속에 눈을 꿰찌를 것이고 한 번에 두 군데 상처로 참혹하게 죽는다네라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얼마 뒤 앙리 2세는 마상 창 시합 중 사망합니다. 마상은 말을 탄 기병 2명이 창을 들고 대결하는 시합인데 상대 기사의 창이 앙리 2세의 투구를 뚫고 눈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죠. 카트린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 노스트라다무스를 불러 자신의 아들 3명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세 아들이 모두 왕이 될 것이라 예언했죠.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실제로 세 아들은 이른 나이에 죽게 되면서 차례대로 전부 왕위에 올랐거든요. 예언이 다 적중하면서 사람들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예언서를 뒤져보았습니다. 몇백 개의 시에서 끼어 맞출 만한 것들은 언제나 있었죠. 이후 노스트라다무스는 카트린의 총애를 받아 풍족한 노후를 보내며 살았습니다. 1566년 7월 2일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마지막 예언은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죽기 하루 전 갑작스럽게 나는 다시는 살아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의 말대로 그는 다음날 아침 침대 옆 벤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요. 우리로 치자면 좀 용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소문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았죠. 앞서 말했던 예언서도 해석하기에 따라 충분히 다 끼어 맞출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써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예언가가 활동했을 텐데 약 500년이 지난 지금 왜 노스트라다무스만 회자되고 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많은 사람이 종말론을 믿었듯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하죠. 노스트라다무스는 미래에 대한 인간의 불안이 가득한 시대에 운명과 미지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예언서를 썼습니다. 신비주의에 대한 탐구가 활발했던 르네상스 시대에 살았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는 당시 시대적 불안을 반영했고 많은 사람이 불확실한 시기에 안정감을 얻기 위해 그의 모호하면서도 해석 가능한 예언을 찾았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즉 보편적이고 적용 가능한 예언을 했기에 주목받은 것이죠. 처음에 말했듯 이번 영상은 안다고 생각했던 역사적 인물을 몰랐던 이야기를 파헤치는 책 인물사담의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인물사담회가 책으로 출간된 것인데 이번 영상도 제가 조금 더하거나 뺀 부분은 있지만 책의 주제이자 내용이죠. 노스트라다무스 이외에도 고르바초프, 테슬라, 프리다 칼로, 제갈량 등 많은 인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재밌네요.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에 서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인물사담회와 함께한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